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매주 토요일은 지원금을 정리해드리는 방송인데 연말이다 보니까 사실 지원금 새로 나온 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됐죠. 그래서 2023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는 어떤 것이 변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금성 지원은 없습니다. 그거는 항상 예전부터 따로 추경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됐던 내용인데 과연 이번에 또 추경이 들어갈 수 있을지 그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비서입니다. 어제 사실 제가 연합뉴스 가서 이제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법인세라든지 아니면 예산안의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안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죠. 우리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제가 소상공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항상 팩트만 말씀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근거를 말씀드리죠. 자, 기획재정부에서 이제는 예산안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알 필요 없어요. 사실 여러분에게는 중요치 않기 때문에 이런 거 얼마 증액됐다, 그죠? 이런 거는 알 필요는 없고요. 핵심적인 것만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만 쭉 찾아보겠습니다. 자, 쭉 찾아볼게요. 자, 정부는 이제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을 이제 취약계층으로 봤네요. 자, 아무튼간에 노인, 장애인, 그 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소상공인 3,525억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에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잘 집중하셔야 되는데 원래 정부 안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왜냐면 그 예산안에 대한 기본적인 편성은 정부가 합니다. 그거를 심의하는 게 국회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내용이 없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정치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그냥 팩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재명, 예산안, 이렇게 뭔가 불렀었죠. 시장에서는. 왜? 지역사랑 상품권 넣어야 된다! 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재명표, 예산,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가, 어쨌든 간에 이번에 그 여야 합의가 됐었을 때에 요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새롭게 3,525억 원. 그러니까 처음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보다 반토막이 난 거죠. 일단 반토막이 났지만 그래도 일단은 없었던 게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지원을 한다. 한 3,500억 원 정도. 요게 이제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는 이제 소상공인한테 이제는 지원이라기보다는 소상공인한테 좀 유리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판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왜냐면 대형마트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백화점 이런 데서 안 되거든요. 백화점에서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은 어차피 이제 소상공인들에서 이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새롭게 들어왔다는 게 아마 대표적인 내용일 것 같다. 근데 모르죠. 저는 정치 얘기는 안 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또 소상공인에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피부로 느끼는 이제 소상공인 분들 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받으면 이게 좋은 건지 그건 아마 여러분이 더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3,500억 원 정도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예산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 요게 이제는 결정이 됐고요. 23년부터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겠다. 이게 이제 조건부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10% 할인 받으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10만 원을 사면, 그러니까 9만 원을 내면 10만 원짜리를 받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많이 이제 구입을 하셨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실 학원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이게 오늘의 상품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활용도가 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용처 등을 좀 더 이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 여야 합의된 내용이고, 소상공인 지원에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는 들어간 거고,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위해서 이제 고금리 대출을 이제 저금리로 이제 전환하는 대안대출, 이게 이제는 1조 원 공급하겠다 해서 신규가 800억 원 들어온 거죠. 신규가 원래 있었던
그 예산인데 여기에서 이제는 신규로 이제 800억 원이 새롭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대한대출은 이제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바꿔줍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문제가 뭐예요? 은행에서 다 깐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 취지는 좋은데 현실성이 없는 거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과연 지역장 상품권이 발행을 한다고 해서 과연 소상공인 분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겠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는 아마 각각 좀 다르실 것 같다.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이게 도움이 안 될 수 있고 대한대출도 마찬가지죠. 대한대출도 은행에서 일단 1차적으로 다 까고 있기 때문에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많이 닿지는 않습니다. 보면 없어요. 이게 다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는 문제점이 하나 생기는 거죠. 왜 소상공인은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여러분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 자료 우리 한번 차트 보고 오겠습니다. 참고로 이런 차트는요 제가 다 만듭니다. 여러분은 고급 정보를 이제는 보시는 거죠. 원래는 다 돈 받고 팔아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은 우리 여정 가족님들 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고급 정보를 제가 직접 만드는 자료고요. 지금 이제 경제에 좀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의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아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리고 알아야 됩니다 또. 그죠? 지금 현재가요 대형 로펌이 움직였습니다. 뭐에 움직였냐면 PF 대출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최근도 아니죠. 한 하반기 들어와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PF 대출은 뭐냐면 우리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대출을 받으면 우리가 뭐 대출하러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담보를 잡으려 합니다. 그럼 보통은 우리가 담보를 잡을 때는 딱 눈에 보이는 걸 잡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죠? 부동산이죠. 딱 있잖아요. 뭔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은행 통장을 잡아버리죠. 여러분이 저축해둔 은행 저축 통장을 또 담보 잡아서 또 대출도 해주게 하고 또 보험 이런 거 갖고 담보 잡고 대출 해주고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담보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냐면 당장 눈에 보이진 않는데 앞으로의 미래에 여기는 이게 될 거야.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대출해주는 거야. 특별한 프로젝트를 보고 대출해주는 게 PF 대출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부동산 PF 대출이 왜 커지냐면 딱 부동산을 딱 봤을 때 건설회사 입장에서 한 2년 후에는 뭐가 돼요? 아파트가 들어서요. 개발이 됩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그거를 바라보고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제 엄청난 큰 금액을 대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PF 대출이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설 부동산, 아파트, 건설, 개발 이런 건 성공을 예견을 하고 성공할 거다라고 보고 이거를 큰 금액을 대출해 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PF 대출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대형 로펌이 PF 대출 전담팀을 만들 정도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실 내가는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부실 내가는 부동산 PF 대출이라는 거죠. 왜? 내년 2월까지 만기 도래하는 부동산 PF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 29조 원이나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기업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설명드리면 건설사 입장에서 이제 어음 발행하는 겁니다. 채권 발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 정도로 할 수 있으니 돈 좀 빌려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채권 발행해서 어음 발행해 갖고 이제는 29조 원을 땡겨 왔는데 이거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만기 도래하거든요, 이거 못 갚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침체 오겠죠. 신용 위험 증가하겠죠. 로펌이 왜 움직여요? 이거 문제 생길 거니까. 그럼 뭐예요? 로펌 입장에서 뭐 소상공인 걱정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나라 경제 하나요? 그런 게 아니라 분쟁이 붙거든. 이게 분쟁이 건설사끼리 분쟁 붙고 금융사끼리 분쟁 붙고 건설사와 금융사가 또 분쟁 붙고 서로 네 탓이네 내 탓이네 이 분쟁이 붙거든요. 그 시장이 있는 거예요. 돈 벌 시장이. 로펌이 그래서 전담팀을 만든 겁니다. 이거 대비하는 거. 이거 분명히 이거 터진다 서로 싸운다 그럼 법률 구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담팀 만들 정도에 지금 움직였다는 얘기거든요. 로펌이 움직였다는 얘기는 이미 그렇게 돼진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로펌들인데 이미 시장을 앞서가고 있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정보를 굉장히 빨라요. 자,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이
자, 부동산 PF 대출이 문제됐던 게 14년 전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 기억나시죠? 2008년도였어요. 리먼 사태 터졌을 때가 2008년도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근데 그때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자,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2011년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었습니다. 잘 보세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고요. 이걸 막 극복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이제 그 영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미분양이 막 급증하기 시작해요. 건설회사 이제 부실 생기겠죠. 왜? 자, PF 대출이라는 게 돈을 꺼준 거죠. 근데 뭐 언제 꺼졌다고요? 미래 성공 가능성을 보고 꺼준 거예요. 그런데 미분양이네.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때는 뭐야? 부동산 시장이 좋아야지만 분양이 되고 그 분양 대금을 받아서 금융회사한테 돌려주겠죠. 이자 내고 원금 갚겠죠. 근데 미분양이에요. 건설회사 입장에선 돈 받을 게 없습니다. 이런 시그널이거든요. 미분양이 급증하는 거예요. 건설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동양건설, 삼부토건, 중견건설사와 PF 대출해준 저축은행 도미노처럼 무너졌었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리고 21년, 그 딱 3년 후, 한 2년에서 3년 그 사이에, 그 후에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하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더 힘들어요. 2008년도에 PF 대출 채권을 보유한 데가 상당수가 시중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축은행을 비롯해서 신협, 단위농협, 캐피탈사, 제2금융권들이 많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2008년도도 어려웠어요. 금융위기 와갖고 건설회사 무너지고 죄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건설사 무너지죠. 저축은행도 망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PF 대출 채권이 시중은행의 비중이 좀 높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축은행 쪽이 높습니다. 신협, 단위농협, 캐피탈사 이런 데가 높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은요, 우리 그 이 여의도 정보문에서 잘 안 들었죠, 그동안. 뭐 소상공인 얘기만 해드렸지 이런 거시적인 얘기는 잘 안 해드렸었죠. 방송에 나가선 하죠, 당연히. 뭐 KBS라든지 아니면은 뭐 YTN이라든지 연합 하는데 이젠 여러분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여정 가족님들도 그 누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또 알기 쉽게 제가 이렇게 공부를 시켜드릴 겁니다.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년 상반기까지는요, 혹시나 여러분 이런 제2금융권에 돈을 넣어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일단은 내가 불안하다, 내가 이제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일단은 빼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5천만 원까지는 이자 포함해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아요. 물론 뭐 저축은행이나 이런 건 자체 기금을 통해서 받는 거죠. 자체 뭐 저축은행은 5천만 원까지 이제 받아요. 이거는 이제 은행에서 받습니다. 당연히 이건 돼 있고, 신협이나 뭐 단위농협이나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캐피탈사 말고 신협이나 단위농협은 뭐가 돼요? 자체 기금을 통해서 이제 받는 거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그 보험을 통해서 이제 보장을 받는 거고, 신협과 단위농협은 자체 기금을 통해서 보장을 받죠. 어쨌든 간에 5천만 원 이내는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이 문제는 거죠. 그 이상이. 그리고 일단 은행이 무너지면 돌려받긴 받아도 5천만 원 이내에서 보장을 받아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굉장히 까다롭고요. 불편해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가 가장 위험하거든요. 지금 일단 하나 무너지면 줄도산이에요. 일단 그게 이제 스타트가 어디가 되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여정 가족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혹시나 내가 좀 그러니까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금융의 공격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공격적인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막 단돈 막 몇만 원이라도 막 너무 불안하다 그러신 분들은, 그런 성향이라시면 일단 상반기만 일단 피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돈을 빼시고 차라리 이제는 1금융권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까도 자꾸 강조드리지만 보수적인 분들, 정말로 막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난 잃어버리면 안 되고 막 이거 너무 불안한 그런 성격이 있어요. 진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자 포기하고, 예. 왜냐하면 대부분의 저축은행이나 이런 그 제2금융권에 이제 넣으신 분들은, 목돈을 넣으신 분들은 이제 고금리 받으려고 넣으신 분들이거든요. 그거 포기하고 1금융권에 이제는 안전하게 좀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굉장히 지금 어렵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생각보다 심각해요. 로펌이 움직일 정도면 이미 시장은 이제는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제는 간주를 한 거거든요. 지금 다툼이 생긴다라고 간주를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요거 포인트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PF 대출 부실 가능성 높죠. 자,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PF 대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은요 이미 이제 PF 대출 중단했어요. 위험성이 높다 보니까 제2금융권도 연 20%에 가까운 고금리 이자를 재연장하는 조건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PF 대출을 상환, 그러니까 대환이 돼야 되거든요. 대환. 그러니까 빌렸던 거를 다시 한번 또 연장을 해줘야 되는데 연 20%에 가까운 고금리 이자를 통해서 재연장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20% 금리 낼게. 내가 그 정도 이제 할게. 받아들이고 돈을 빌려오는 거죠. 와, 연 20% 너무 세잖아요, 사실. 이 정도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실 가능성 높죠. 지금 만기 연장 거절되고 있죠. 신규 대출 불가능하죠. 부도 위험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연구 보고서 보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제는 지난달 11월 달에 PF 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를 냈는데 현재 그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에 40개 업계의 사업장 곧 한 233곳 중에서 31곳이 공사가 지금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PF 대출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연장이 안 되는 거야. PF 대출이. 돈이 없는 거죠. 건설을 다시 한번 할 수가 없어요. 이어갈 수가 없어요. 공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현재 지금 열리고 있는 곳이 사업장이 233곳인데 그 중에서 31곳이. 그 정도로 지금 돈줄이 막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험해요. 사실 건설회사들.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내년도 보세요. 정부가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 이거 발표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1.6% 했는데 1.6%는요 되게 낮은 거죠.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정부나 정부와 관련된 정책 연구기관들은요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 불안감이 있거든요. 항상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높게 잡아요. 항상 희망을 주려고. 근데 정부마저도 1.6%면은 사실 내년도 굉장히 불경기라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역성장이 아닌 게 다행인 거죠. 지금 돈이 안 돌아요. 더더욱 위축 가능성이 있고요. 일단 수출 2달 연속 마이너스 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안 되니까 당연히 무역 적자 계속 일어나겠죠. 이거 9개월 연속 지금까지 8개월 연속 적자입니다. 무역 적자가 뭐예요? 우리가 버는 것보다 나라 전체가 버는 것보다 상품 수지, 당연히 상품과 서비스 수지,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가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게 9개월 연속될 가능성 크고 지금까지 확실한 건 8개월 연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자체가 돈이 없습니다. 당연히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외국에 수출 부진하죠. PF 대출 불가해서 건설사 무너지죠. 한계 기업 부도나죠. 위기감 고조되죠. 투자 자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위기감이 더 되면 당연히 외국 투자자들은 빠져나가죠. 외국으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 빠져나가면 불안하다 그러면 이게 하나 터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거든요. 은행에 대한 뱅크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한마디로 은행에서 돈을 다 빼는 거야. 불안하니까 일단. 신뢰도 추락하고 자금 경색되고 2차 부도 들어가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인 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자꾸 강조드리지만 뭐예요? 소상공인들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현재 분위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지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본 예산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항상 그래서 본 예산에는 뭐 현금성 지원은 얘기는 당연히 안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추경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진짜 분위기 자체가 소상공인 도와주자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한 분께서 우리 여정가족님께서 그 댓글 하나 주셨는데 그걸 제가 잠깐 읽어봤거든요. 그 무슨 사연이었냐면 지금 그분께서 한 방송을 봤대요. 방송을 봤는데 많은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서 소상공인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상공인이 너무 많으니까 망해도 된다. 어차피 줄여가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과 저를 배틀부터 한번 주십시오. 방송에서. 나 그런 사람 패널 만나면 제가 배틀부터 드릴게요. 진짜.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외국과 자꾸 비교를 하는데 경제 구조가 달라요. 거기는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보장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사회보장이 잘 돼 있으면 은퇴해서 소상공인 하나요? 연금으로 이제 살지?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이 안 돼 있는 나라예요. 일단 연금 자체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은퇴하시고 나서 뭐예요? 자영업을 하시는 거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100세 인생인데 이 사회 구조가 다른 걸 가지고 뭐 자영업자 너무 많으니까 망해야 되고 숫자 줄여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을 보면 저랑 배틀 한번 붙겠습니다. 한번 방송에서 한번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배틀 한번 붙어드릴게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일단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추경 들어갈 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현 정부의 어떤 재정의 기조 입장은 재정 준칙이라고 해서 절대 미래 세대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건 맞아요. 뭐 그건 좋은 얘기죠. 재정 준칙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빚 이상의 빚을 내진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대한 거는 되게 부정적입니다. 지금 현재. 추경이 안 들어가면 소상공인 현금성 지원은 없어요. 일단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무슨 얘기냐면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 현금성 지원이 있어야 된다. 예, 소상공인이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너무 눈에 보이지 않나요 지금? 지금 뭐 제가 이 차트 왜 만들어서 보여드립니까? 굳이 여러분께 내년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상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어려울 거예요. 소상공인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소상공인 무너지면 빚을 못 갚겠죠? 아무리 뭐 정부가 대안대출 해준다고 해도 빚을 못 갚습니다. 1차적으로 이 금융권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전체적으로 다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추경이 어느 정도 이제는 분위기가 좀 조성이 돼야 된다. 과연 추경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어요. 추경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선거. 표 잡으려고 막 정치권에서 난리를 쳐갖고 추경. 몇 번을 추경했습니까? 솔직히. 많이 추경했죠. 1차, 2차 추경기에 들어갔으니까. 작년 기억나세요? 우리 여정가족님들? 이맘때쯤이었습니다. 본 예산 토리 청과시키고 1월 달에 1차 추경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도 시장에서 되게 놀랬었거든요. 저도 놀랬었고. 처음이었거든요. 본 예산 처리하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서 바로 그 다음 달인가 그 다음 날에 바로 1차 추경 들어간 게 왜 선거 때문에 그랬어요. 선거 때문에 딱 핑계가 좋죠. 이제 선거니까 표 잡으려고 여야 정치권에서 으쌰으쌰해서 추경을 들어갔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방역지원금이었습니다. 방역지원금 2차 추경 돼서 나온 게 뭐예요? 손질보전금이고. 근데 지금 이제 선거도 없잖아. 추경 들어갈 이유가 없어. 정치권에서.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제가는 일단은 눈에 보여요. 소상공인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년도에 정말 폐업 많을 겁니다. 못 버티니까. 근데 정부는 일단 본 예산 보면은 별거 없어. 이대로 가다가 소상공인 망할 것 같아. 그럼 뭐예요? 답은 추경밖에 없거든요. 지금 그럼 분위기는 또 여야에서 추경이 안 들어갈 분위기야.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 조성해야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 도와주기 위해서 추경에 대한 분위기는 조성을 해야 돼요. 물론 솔직히 저는 역부족이에요. 제가 아무리 방송에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욕만 먹습니다. 제가 아마 추경 얘기하면 미쳤다고 할걸요, 사람들이.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도 재정 중칙이죠. 선거 없죠. 정치권 분명히 안 움직이죠. 지금 돈 풀기 하면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되니까 돈 풀기 안 된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근데 저는 얘기할 거예요.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 추경해갖고요. 소상공인 도와줘야죠.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서 직접적인 어떤 지원.
그게 아니더라도 만약에 직접적인 뭐 손실보전금이나 방역지원금처럼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정책 자금이라도 직접 대출을 좀 늘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 통해서 들어가는 자금이 아니라 이제 기관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해준다든지 저금리로 이런 직접 대출이 좀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긴 얘기였어요. 25분이 지나갑니다. 왜? 아니 소상공인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끝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설득이 안 되잖아.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말씀드린 거예요. PF 대출 이게 소상공인과 무슨 관계냐. 근데 의아하실 거예요. 이건 부동산하고 관련된 거 아니냐 라고 하실 텐데 부동산과 관련 있죠 당연히. 근데 문제가 뭐예요? PF 대출 무너지고 부동산 무너지고 시장 꺼지고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은행권 무너지니까 소상공인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시적인 환경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관련이 있습니다.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근거를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 도와줘야 된다는 합당한 논리가 되지 않나요? 합당한 근거가 있지 않나요? 아마 2023년도 되면은 경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아마 저는 더 바빠질 거예요. 왜? 얘기하러 가야 되니까. 방송에 나가서.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러 갈 겁니다. 그럼 저는 가면은요, 항상 얘기해요. 소상공인 항상 거론합니다. 질문이 와두면 항상 얘기를 하죠. 물론 방송 컨셉과 맞지 않으면 그 주제가 틀리면은 말은 못하겠지만 비스무리하다 그러면 저는 항상 이제 끄집어냅니다. 소상공인들 어렵고 도와줘야 된다. 팩트는 논리는 충분하다. 그게 저희 주장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감 표현해 주십시오. 분위기 조성 들어가야 됩니다. 분위기 조성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내년도에 또 추경을 하던 아니면은 내년도에 뭐 예산을 잡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손실보전금 받았다 해서 끝이다. 시장 분위기는 그래요. 손실보전금 받았으니까 끝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분위기 자신감 찾으세요. 여러분 난 거기서 이거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경기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가장 충격받는 게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 무너지면 가족 생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요구하셔야 돼요. 당당히 자신감 찾으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목소리 높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옆에서 계속 봐드릴 거고요. 여러분 경제 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여러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분들 돈 벌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릴 겁니다. 항상 경제적 자유를 위한 스터디니까 우리는 공부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죠? 우리는 공부하려고 온 겁니다. 영상은 미쳤다고 27분 찍습니까? 지금 27분 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조회수 늘리려면 12분 안에 끝내는 게 좋아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영상 보시면 유튜브 영상 보시면 대부분 한 12분 안에 끝납니다. 너무 길면 안 봐. 조회수 올리려고 그러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보던 안 보던 많은 분들이 보던 안 보던 여러분 진정성 가지고 지금이라도 저라도 이제 분위기 조성해야 소상공인 추경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도 한 명쯤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전통시장에서 추운 겨울에 손 불면서 장사하신 분들 그러면서 제 영상 지금 보시는 분들 또 장사 지금 너무 안 돼서 손님은 없고 매장 안에서 연료비 아까워서 난방 안 틀고 두꺼운 옷 입고 제 영상 지금 보시는 우리 자영업자 서민 여러분 다 저는 압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눈에 너무 뻔히 보이거든요.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립니다. 그 여러분의 어려움을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릴 거예요. 2023년도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12월 24일입니다. 저 바로바로 이렇게 찍어서 드리거든요. 매일 그렇잖아요. 12월 24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정말로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브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무거운 내용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께 강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면 적극적으로 공감 표현 해주셔야 됩니다. 저 분위기 조성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2023년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분위기 조성할 거예요. 여러분께 요구도 할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위정자들, 정책을 고안하고 정치하신 분들이 그제서야 듣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할 거고 2023년도 초반에는 예산이 이제 책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75%를 상반기에 씁니다. 보통 다 그래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상반기에 75%를 지금 잡아놨거든요. 집행률을 상반기에. 그럼 일단은 상반기에는 분명히 정부가 가지고 나왔던 그런 돈들을 집행을 할 거예요. 정부 자금 풀 거고요. 정부 지원도 풀 겁니다. 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겠지만 현금성 지원은 아니겠지만 관련된 지출을 풀 거예요. 다시 이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께. 이거 빨리 하세요. 저거 빨리 하세요. 이거 빨리 대출 받으실 분도 빨리 들어가세요. 뭐 하세요. 2023년도 초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면서 여러분 어떻게든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해드릴 거니까 2023년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항상 힘내시고요. 마지막 인사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손님들 없다 하시는 분들, 또 집에 혼자 계신다 하시는 분들 지금 꼭 이렇게 귀로 들려야 되고 자기 목소리가 귀로 들려야 돼요. 속으로 나는 잘 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뱉으셔야 돼요. 말로 해갖고 귀로 들려야 됩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